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뉴스도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뉴스가 많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가 10%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 사는 김정은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한데요. 과연 무슨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피 24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주식을 사면은 절대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상장 유지가 나왔고요.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데, 일단 그동안 코스피가 한 10% 정도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 실적이 또 역대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번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렇게 장도 안 좋은데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어젯밤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이 된다고 한데요. 그런데 트위터 인수랑 도대체 테슬라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지난 2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을 통해서 총 465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야, 이 정도의 현금을 만들려면 결국 테슬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CEO가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신경이 좀 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테슬라 경영에서 상대적 관심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악재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다른 기업들도 많이 빠졌지만 특별히 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 주주분들은 조금은 머리가 아픈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파벳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제목을 보자면 유튜브 광고 수익 실망감 알파벳 1분기 실적 발표 주가 5% 하락. 자, 이거 뭔가 좀 저에게는 안 좋은 소식 같은데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광고 수익이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5%나 하락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늘었습니다. 구글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6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는 시장 전망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폭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이익도 지난 1분기 대비 8%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알파벳이 이렇게 약간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가 뭔가 봤더니, 1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나 늘었지만, 하지만 유튜브 광고 매출은 시장 전망치보다 거의 10% 정도 크게 밑돌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러시아 영업 중단, 유럽 광고 지출 감소, 틱톡의 성장과 일상 복귀 등으로 평가가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광고 지출이 감소됐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중요하겠죠. 틱톡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상 복귀라면서 유튜브를 조금 적게 봤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 야, 댓글이 좀 줄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시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일상 복귀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튜브를 좀 적게 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광고 수익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장외에서 5%가량 떨어졌으며,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으나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중에서도 미국 증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라는 실적 잘 나오면 진짜 쭉쭉 올라가더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 실적이 좋아도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니까 역시 미국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반대쪽을 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것도 팍팍 올라가는 만큼, 그런데 그 반대로 실적이 조금이라도 실망이 나오면은 하락폭을 한 번에 확 키우는 그러한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 또한 주식 투자 난이도가 꽤나 높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그건 바로 이렇게 실적 실망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다 올라있더라, 그걸 이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니?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빠르게 성장을 해서 10년 안에 그런 식의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저 위에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가스 공급 중단 엄포, 가스 무기화 재개. 폴란드 가스업체인 PGNIG는 성명을 통해서 가스프롬이 27일부터 폴란드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오고 있었으며 전체 가스 수요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와 함께 불가리아도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데요. 불가리아 경제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영가스업체 불가르가스가 가스프롬으로부터 27일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러시아가 이렇게 멈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 측은 양국의 가스 공급 중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러시아가 앞서 요구한 가스 대금의 루브라 결제 이거 있죠? 이거를 양국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스 공급 중단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대북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게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 그런 것들도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가스를 만드는 걸 배로 이동하면 꽤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차라리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 그리고 북한 혹은 그냥 북한 한 곳만 통과를 한 다음 우리나라에 그냥 파이프를 꽂아버리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길이 나무꼬도 모르고 또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 도대체 근데 뭘 믿고 그걸 하겠냐. 일단 러시아도 문제인데 그 중간에 있는 중국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지네가 수틀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미훈련 이런 걸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은 바로 가스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또 이런 이야기 당연히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때 지금 러시아의 행보가 다시 또 조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시진핑 올해 성장률 미국 제쳐야 특별 지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성장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은 5.5%로 중국의 4%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정당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부각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성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한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난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부정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봉쇄가 좀 오래 가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하락한 걸 기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시 주석의 지시를 받은 관료들은 대책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럴 때 가장 만만한 거는 바로 인프라 건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 돈을 많이 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곧 지금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중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만한 기미를 주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잡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몇몇 전문가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은 미국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그런데 그 반면 중국이 혼자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화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이 가만히 있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 호재 뉴스가 나온 두산 퓨얼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공급 기록. 두산 퓨얼셀은 참고로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 퓨얼셀은 중국 칭하이성 시닝시에 440kW 규모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11대 공급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9월 국내 업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해외 수출에 이은 성과라고 한데요. 그리고 이 수소 연료전지는 중국 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P2G 파워2가스 수전의 연계 그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설치와 시운전, 장기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기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먼 미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수소 산업이 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넘게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수소에 관심을 둬야겠죠. 다음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 2배 껑충.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의사와 환자 간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업체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고 한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예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직접 안 가고 비대면으로 보느냐,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일하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새 정부도 제도화에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산업이 조금은 부각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2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에서 약 1,6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닥터나우는 현재 이용자 수 기준 국내 비대면 진료 앱 1위 업체라고 한데요. 투자업계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2배 이상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새 정부도 조금은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는 최근 닥터나우를 방문한 직후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비대면 진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조금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점차 확산하면은 약 배송을 놓고 조금 노이즈가 나온다고 한데요. 최근 들어 여기에 관련해서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업계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초진 진료 허용에서는 의사단체도 지금 현재 이견을 아직까지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 방안과 진료의 사업 영업 확장도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넘을 산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116% 상승.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1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으며, 그리고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1분기를 훌쩍 뛰어넘는 1분기 사상 최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한데요. SK하이닉스는 시장 예상보다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폭이 작았고, 지난 연말 자회사로 편입된 솔리다임의 매출이 더해진 효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과거 판매된 일부 D램 제품에서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해 이에 따른 비용 3,800억 원을 회계상 부채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겠죠.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D램 수요 증가율은 10% 후반대로 전망되고, SK하이닉스 출하량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요 증가율은 30%로 예상하며 SK하이닉스의 출하 성장률은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조금 안 좋았을까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신통치 않은데,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일 또 다시 급등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정은 선제 핵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 목적 외에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들고만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수틀리면 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허장성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핵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실상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데요. 또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 시험 발표를 기습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이죠. 21일에는 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고 나흘 뒤 열병식을 또 강행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 열병식은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을 향해 전쟁이냐 대화냐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G엔솔 크게 하락하다가 장중에는 플러스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보호예수 해제라고 합니다. 27일 오전 9시 8분 LG엔솔은 전 거래일 대비 4.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계 증시가 조금 안 좋기도 했지만 3개월 보호예수 해제로 대규모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187만 주로 전체 공모 주식 수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3개월이라는 거 끝나지 않았겠죠. 7월에는 약 996만 주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 물량은 이번에 풀린 것보다 4배, 5배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LG엔솔이 조금 주가가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LG엔솔을 매수하려고 했다면 어제 오늘 급락하는 게 또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매달 공부하는 보호예수, 이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4월달이 끝나갑니다. 다음 주쯤에 또 5월달 보호예수 빠르게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환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의 순매도를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는 당연히 대형주의 부담이 되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7일 당분간 원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버슈팅처럼 보이더라도 단기간에 떨어지진 않을 것,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상이한 입장과 미국 통화 긴축이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며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현재 양국 기준금리는 한국 1.5% 그리고 미국 0.5%로 1%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5월에 빅스텝 그 다음에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은 금리 갭은 급격하게 축소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역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달러 가치 상승, 곧 환율이 올라간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순매도를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3% 이상 상승한 국면에서는 코스피가 높은 확률로 약세를 나타냈다고 한데요. 그러니 결국 외국인 순매도가 출회되는 국면에서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반기, 그런데 하반기는 코스피 밴드 2400에서 2850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한데요. 올해 코스피 밴드 하단으로 2500 이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세계 성장률은 5.9%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역사적으로 4.5% 이상의 고성장 이후에는 다음 두 해의 평균 성장률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자면 22년 그리고 23년, 올해랑 내년이죠. 이때 성장률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전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추정치는 약 3.3%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과거 순환적 패턴, 2년 하락 패턴을 볼 때는 경기 선행 지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고물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23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 이 호황에 정점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안 그래도 지난번에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도 나왔었죠. 그러한 걱정도 존재하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와 초대형주 중심의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채권 비중 확대 전략을,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자동차 장기 전략 그리고 은행 단기 전략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진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랑 보험 같은 경우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을 상당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슬슬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고르실 때 자동차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은행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하반기 코스피 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5월, 6월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빠르게 욕심을 접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국 이 소식이 나왔네요. 내일부터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거 하한가 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36% 상승, 영업이익은 10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횡령은 존재는 했지만 실적이 좀 괴물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 야,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야수의 심장분들 당연히 천하제일 단타대회, 그거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겠죠. 내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량이 아주 엄청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증권사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천하제일 단타대회 참가하신다면 꼭꼭꼭 이용하는 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실적, 현대제철 실적 개선세 계속, 주가 저평가. 키움증권의 현대제철이 역대급 복연강 업황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세를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며 목표 주가는 57,000원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제철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6,974억 원으로 키움증권 추정치 5,700억과
컨센서스 5,900억을 모두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뚜둥 나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아파트 건설학대에 따른 수요 호조와 지난해 5월 중국의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해지 이후 중국산 철강제 경쟁력 약화로 국내 봉영광 업황은 지난해 6월 이후 철근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돼 현대제철의 전기로 사업 수익성을 지지해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제철의 올해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너무한 저평가 아닌가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고 하네요. 자, 현대제철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을 확실히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또한 지금 현재 퍼가 딱 4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조금은 주가 상승 여력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DOU 콘서트 재개로 플랫폼 유입 개선 전망. 키움증권은 DOU에 관해서 리오프닝 콘서트로 아티스트를 경험한 팬덤이 플랫폼 신규 가입으로 이어질 것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8만원 유지. 키움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서트 재개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로 플랫폼 유입 개선이 기대되는 1분기의 구독수 성장은 하반기 콘서트 확장에 따라 더욱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NCT 127,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의 한미일 투어는 구독자 뎁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는 가입자당 가치 상승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쭉쭉쭉 성장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DOU 상장한 지 이제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순이익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퍼 38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